깊음이 있는 논증의 방식은 논증의 설득력을 배가시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상대의 의견을 잘 수용해야 내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그것이 나를 돋보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려 깊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가짐 속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제 에로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에로스라는 개념은 이렇게 되나요? 악상이 그리스어로 선생님이 본 지가 오래돼서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는 뭐 이렇게 뭐랄까요 연인 간의 육체적인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될 것인데 그리스 시대의 에로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애적인 그런 그 육체적 사랑의 에로스의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 보면 에로스라는 신이 나오는데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땅의 신 가이아를 만나게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은 우주적인 기운이고 그리고 서로 다른 것들을 융화시키는 신입니다. 또 한 번 이제 에로스가 나오는데 이 에로스는 이제 그 비너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의 옆에서 그 화살을 가지고 늘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며 쏘던 어린 아기 소년으로 나오죠.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요, 그리스 사람들에게 에로스라는 개념은 남성과 남성 간의 사랑의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되게 이제 그 어른인 성인이 소년을 사랑하는데요. 그리스 시대에는 동성애가 굉장히 긍정적 가치로 여겨지기도 했기 때문에 성인이 소년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좀 다릅니다. 성인이 소년을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소년의 젊음과 아름다움과 그 빛나는 청춘의 가치들을 어른이 소년을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알키비아데스라는 군인 출신의 정치가를 사모했고요. 또 이런 이제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성인이 소년을 사랑할 때 느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이 사람 앞에서 결코 편협하거나 부당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야 되겠다. 사려 깊은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남녀간의 사랑에서도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을 해본 친구들도 있고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배려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의 못난 모습, 나의 편협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누구보다도 사려 깊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이 에로스는 바로 인간의 인격적 성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향연이라든지 심포지움과 같은 플라톤의 저작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이 에로스의 개념은 인간의 인격적인 성숙을 가지고 오는 아주 중요한 사랑의 개념으로 이야기됩니다.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에토스 얘기하다가 에로스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문제는 이 사려 깊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성숙이 돋보일 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그 누구든 믿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고려하는 그 사려 깊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윤리적인 훌륭함, 인격적인 성숙, 에토스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다면 우리가 논증의 설득력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어떻게 타인의 글을, 나와 다른 입장의 타인의 글을 혹은 타인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그 타인의 입장에서 나의 글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내 글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글을 의심하는 시선,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 이거밖에 없어가 아니라 내 글을 의심하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나중에 이제 퇴고하기 얘기를 할 때
자기 글의 첫 번째 독자가 되라는 얘기를 할 텐데요.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와 해법에 대해서 먼저 의심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문제인가? 내가 문제라고 짚은 것이 정말 문제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해야 됩니다. 서울대학교 논술에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서울대학교 논술에서는 자기 문제 설정 능력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는데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 이 지점이 정말 맞는가? 이거 한번 떠올랐다고 그냥 썼는데 근데 이게 정말 맞나라고 하는 의심하는 시선이 있어야 되죠. 이보다 더 좋은 문제의식은 없을까를 고민해봐야 됩니다. 반대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게 될까를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문제의식은 타당한가 생각해봐야죠. 그리고 거기에 견주어 봤을 때 내 문제의식은 반대 입장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만큼 타당한 문제의식인가를 생각해보는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왜 문제의 핵심이 그곳이라고 생각하는가? 다른 곳은 아닐까? 그렇죠. 이제 연장선이죠. 그래서 왜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문제의 핵심이 문제의 큰 바운더리는, 큰 범주는 대략 비슷하게 짚었는데, 정말 내가 핵심이라고 생각한 부분 말고 더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진 않을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죠. 나의 해결책은 정확하고 구체적인가? 그렇죠. 나의 해결책이 정말 추상적인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다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정말 이 문제와 딱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문제 설정한 지점과 해결책이 잘 부합하고 있는지를 내 글을 보면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글이 더 잘 부합하진 않는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죠? 나의 주장이 갖는 한계나 부작용은 없는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문제점은 없나?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면은 없을까? 현실적으로 실용적이지 않은 측면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죠. 예컨대 학생들이 윤리적인 선택과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자본주의의 진행 과정에 생기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대부분 윤리적인 선택 쪽으로 기울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이게 윤리적인 거니까 이쪽을 선택해야 옳은 글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쪽으로만 선택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칫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더뎌질 수도 있고 자본주의적인 효율성들이 굉장히 억압됨으로써 도리어 불행한 우리 사회 전체가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내가 선택한 입장이 가질 수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예상하고 있어야만 상대의 반론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4번인 것 같습니다. 다른 해법들 중에 굳이 이 해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해법들로 머릿속에 떠올랐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를 알아야 논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해법들, 상대의 해법도 나름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